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가족 관계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식들의 마음은 상당히 아픕니다. 이러는 자식들을 보면서 몸 가누기 힘든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피해는 주는 것에 마음 아파합니다. 이제는 부모와 중장년이 넘어버린 자식들이 서로 역할이 반대되어 버린 현실에 각자 받아들이지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기에 자식들은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부모님을 챙기게 됩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잘한다 해도 결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느끼면서 아마 내 자식도 나중에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테슬라 소유자들 의견, Black History Month, 야생 돼지 위기, 높은 크레딧 점수, 그리고 올겨울 독감입니다. 이제 거리에 다니는 테슬라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소유자들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의 만족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여러 개 나와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단연코 성능, 퍼포먼스입니다. 그것도 서서 신호등에 정지해 있다가 처음에 나갈 때 속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배터리 엔진으로 나가는 거라 그렇죠. 소리도 나지 않으면서 앞으로 질주해 나가는 것,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이웨이 진입할 때 이런 빠른 스피드는 너무나 좋다는 의견이 많고요. 가솔린 엔진처럼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때 이 지체되는 래그 현상이 없다 보니까 배터리로 신속하게 질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이 모델 Y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전에 본인이 코르벳을 몰았다고 하는데 이 스피드가 상대도 안 된다고 웃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델 3하고 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승차감이 다소 불편하다고 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도로상의 범프나 상황이 고르지 못한 데를 지날 때는 상당히 딱딱하고 부드럽지 못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올루라는 남성은요, 모델 3를 가지고 있는데 고르지 못한 도로 상황에 상당히 부드럽지 못하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것이 특히 뒷자리에 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것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테슬라의 그 고유의 슈퍼차징 스테이션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테이션들의 숫자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이 네트워크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 소유자 외에는 다른 차종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슈퍼차저가 너무 의지되고 특히 장거리 여행을 계획할 때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점으로 많은 테슬라 소유자들이 전기자동차 전체적인 질적인 향상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 잡이라든지 마지막 디테일 이 피니쉬가 다소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강조하는 인테리어와 사용되는 재료들의 질적인 레벨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BMW나 머세디스 벤츠 또 아우디 같이 하이엔드 럭셔리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살고 있고 모델 S를 모는 맥킬루 씨는 테슬라의 장점인 전형적인 최첨단 기술과 깔끔하고 간단한 미니멀리스틱 면만 이것을 빼고는 $70,000 이상 넘어가는 자동차라는 느낌이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장점으로 집에서 충전하는 홈 차징 너무나 좋다고 말합니다. 그 편리함이 그 무엇보다도 좋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집 차고에 세워놓고 밤새 충전을 시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풀 차지가 돼서 너무나 좋다고 하고요. 이런 충전 시설이나 가솔린 주유소를 들려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좋다고 말합니다.
존이라는 남성은 나에게 주유소 들리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단 4초라고 웃습니다. 본인의 차고에 가서 충전기를 꼽기만 하면 되고 일이 끝난다는 것이죠. 현재 이 사람은 모델 Y 그리고 이 모델 3 두 대가 차고 안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커스코 같은 주유소에 줄에 길게 늘어서서 15분 이상씩 기다리는 거 보면서 코웃음이 절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사업가는 이 부인을 위해서 두 번째 테슬라를 사려던 중 그러다가 그것을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너무나 우파적인 발언이 마음에 걸렸다고 말하고요. 그의 정치적인 견해가 너무 거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델 3도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의견은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테슬라 브랜드에 상당히 파괴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테슬라를 몰고 다니는 것은 마치 그를 인도르하는 느낌이 들어서 팔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또 다른 테슬라 소유자가 일론 머스크의 미성숙함과 노동법 위반 등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상당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진취적인 지역에 거주한다고 말을 하면서 나와 비슷한 연배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와 동의하는 사람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니 해도 테슬라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깔끔하면서 최첨단 스마트한 터치스크린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 안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해 보이는 모든 피처들이죠. 이 중에 한 가지 예로 센트리 모드를 이용하면 자동차 주위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또 테슬라 앱들을 이용해서 멀리서도 미리 에어컨디션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요. 타이어 프레셔를 체크하고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것은 자동으로 슈퍼차지에 가게 만들고 그 안에 몇 개 스토어이 현재 비어있는지까지 알려줍니다. 또 테슬라에 널리 알려져 있는 오토파일럿, 이것은 차가 알아서 레인을 따라 운전하고요. 또 크루즈 컨트롤러 하이웨이나 장거리 운전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팅을 하면서 마치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면 새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기분이라고 많은 테슬라 오너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폴 앤젤로 씨는 은퇴한 의사인데요. 이분은 테슬라 모델이 3대나 있습니다. 모델 S, Y, 3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애플 컴퓨터에 전기 엔진 2개, 대형 배터리, 그리고 바퀴 4개를 달아놓은 것 같다고 웃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단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서비스 면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테슬라 세일 면에서는 현재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면 서비스 디파트먼트는 한참 처져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인 웨이팅 타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스티븐 뱅크씨는 최근 본인 모델 S를 팔았습니다. 그랬는데 간단한 리페어 하나 하는데도 테슬라 서비스의 샵에 몇 줄을 맡겨 놓아야 했다고 불평을 말하면서요. 다른 럭셔리 브랜드 자동차 오너들을 대접하는 것과 너무 상반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커스터머 서비스는 최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자동차를 파는데 정신없고 서비스 면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반 자동차 프랜차이즈 딜러십 모델과 다르게 현재 테슬라는 모든 서비스 센터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열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이것이 결코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이 분야 전문가들 테슬라 서비스 운영에 들어가는 투자를 희생하고 자동차를 팔아서 이익 챙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새 길거리를 메우고 있는 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대명사죠. 그런데 많은 소유자들의 직접적인 의견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이 이번 달 2월이 흑인 역사의 달인 것 아시는지요? Black History Month라고 달력에 써 있습니다. 사실 흑인 인권 역사에 널리 알려진 이름들도 상당수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드릴 말씀은 이렇게 이름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이라고 Unsung Heroe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인종차별과 불균등에 맞서고요. 이 중에 일부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오면서 오늘날까지 왔죠. 그나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그나마 이 정도 권한을 이룰 수 있는 데는 이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인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지지 않던 역할에 맞서서 이런 편견을 깼고요. 또 이들이 남긴 업적은 미국 내 역사 교과서나 또 교실, 다큐멘터 안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살아남은 후세들이 그들의 전설이 계속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이름이 론 오든입니다. 이분은 1950년에 태어났고요. 이분은 팜스프링스에서 첫 번째 흑인이자 동성연애자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분은 늘 그 퍼블릭 서비스에 임하고 싶어 했다고 하는데요. 태어나기는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다 1995년 최초 흑인으로 팜스프링스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최초로 흑인이면서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것이죠. 그리고 최초로 팜스프링스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가 내세운 선거 슬로건에는 변화의 시점이라는 의미죠. Time for Change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흑인 또 특히 게이에 막혀있던 차별을 깬 것이죠. 당선이 되었을 당시 본인이 그렇게 원했던 퍼블릭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다고 말을 했고요. 흑인도 팜스프링스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 오든 씨는 1988년 안식교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혼한 후에 팜스프링스로 이주했고 거기 있는 College of Desert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결국 정치에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팜스프링스의 정치 판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어지는 곧바로 팜스프링스의 시의회는 100%의 LGBTQ 멤버로 구성되는 변화까지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제 그는 72세가 되었고요. 이 College of Desert로 돌아가서 차세대들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졌던 기회가 너무 소중하다고 말을 하면서요. 다음 세대들도 본인보다 한층 더 좋은 환경에서 이 공부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라고 이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사람 이름은 에스테반 호테스입니다. 이분은 1919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사망했습니다. 이분은 흑인과 라티노의 혼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파일럿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럽 전쟁터로 발령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에게 가장 치열했던 전쟁은 미국 내에서 차별과 인종 문제였습니다. 1942년 2차 대전 당시 입대를 했고요. 육군 안에서도 에어코어로 들어가서 이곳은 1944년 477 범버드먼트 그룹 멤버였습니다. 사실 이 부대는 2차 대전 당시에 모두 흑인들로 구성된 영웅단체죠. 터스키기 에어맨이라고 유명한데요. 이곳을 배출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1945년 인디애나주에 있는 프리먼 필드 베이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루는 오피서스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100인만 들어오게 하는 문제로 클럽은 인스트럭터들만 들어오는데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흑인 오피서들은 인스트럭터가 아니고 트레이니들이라고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허테시 등 10여 명의 흑인 오피서들은 이것을 항의하면서 이것을 무시하고 오피서 클럽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체포되었고 그리고는 몇 시간 뒤에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나중에 이름까지 붙었는데요. Freeman Field Mutini라는 이 폭동이라는 이름까지 생겼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군대 안에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군대 베이스 안에서 인종별로 나누는 것을 금지령을 내리고 서명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인권운동의 가장 표본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해외에 발령이 나지 않았고요. 1945년 7월 전쟁 말기에 훈련 도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손녀 중 한 명인 아이리스 리베라는 할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 역시 미국 육군에서 22년 복무를 하고 이제는 전역했고요. 그녀의 오빠 역시 오빠 엔젤 역시 30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다음 인물은 여성인데요. 애니 리 쿠퍼십니다. 이분은 1910년에 태어나서 2010년까지 100살까지 산 여성입니다. 그때 당시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해낸 여성인데요. 백인에게 반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흑인 인권 운동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965년 1월 25일 그녀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레지스트레이션 줄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알라바마 주에 있는 달라스 카운티에서 있었던 기록인데요. 그 당시 그 타운의 셰리프였던 제임스 클락은 물론 백인이죠. 그녀에게 집으로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셰리프는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그녀의 뒷목을 내리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224파운드나 나가는 거장이었던 그녀는 그 순간 돌아서면서 셰리프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요. 그 남자는 그대로 나둥구로 떨어져 넘어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 흑인들도 투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부 지역을 포함해서 많은 흑인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투표장을 향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인 사회는 이런 등록 절차, 레지스트레이션 절차를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로 세금 영수증을 요구했고요. 또 읽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리터러시 테스트를 거쳤고 길게 늘어선 줄 등 제한된 시간 등 흑인들에게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최고조로 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셀마 타임스 저널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이렇게 썼고요. 살인죄까지 붙었다고 이 기사를 적었는데 그렇지만 11시간 만에 풀려났다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몇 년 전 조지 플로이드의 모습과 비슷하게 그때 당시 쿠퍼 여성을 땅에 누르면서 제압하는 데피디들의 모습은 뉴욕타임즈에 크게 실리면서 이 뉴스는 전국 인권운동 단체들에게 모두 퍼진 것입니다. 그녀가 잠시 형무소에 있는 당시 마틴 루터 킹 박사도 그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킹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일어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요. 그녀가 주먹을 휘두를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셰리프였다고 킹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2010년 10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오프라 윈프리가 역을 맡았죠. 그녀 역을 맡은 영화 이 셀마는 오스카상 후보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셀마의 전 시의원이었던 유습 살만 씨는 그녀가 사는 구역을 맡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녀를 1990년대에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시의회와 주민들 간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많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살람 전 의원은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녀의 결정은 상당히 위험도가 높았고 그때 당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인권을 주장하는 데 성공하는 해답을 주었다고 웃습니다.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우리가 흔히 농장에서 가축이라고 부르는 이런 돼지하고 달리요, 야생에 사는 멧돼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습니다. 스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허그라고 하고요, 보어, 이름도 다양한데요. 이것은 야생에 살고 상당히 와일드하고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이 미국 대륙의 토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이 양쪽에 어금니도 툭 튀어나오고요. 이런 야생 멧돼지, 미국 전국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번지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USDA에서 부르는 이름이 Feral Sw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생 돼지죠. 애초 북미 토종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유럽인들이 미국 대륙에 들어올 때 동반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유럽과 아시아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1500년도 들어서면서요, 신대륙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다가 가축이나 사냥과 스포츠를 위한 동물, 이것은 또는 단순한 음식 소스로 미국에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미국 최소한 35개 주에 걸쳐서 약 6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약 6피트 정도 길이에 500파운드가 이상 되는 체중입니다. 상당히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고 어느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아주 넓은 지역에 번져가지고요, 캐리비안 섬에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바하 캘리포니아 전역, 그리고 캐나다까지 번지면서 눈과 혹독한 추위에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거기다 암컷의 생산력도 대단한데요. 태어나서 8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생산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1년에서 1년 반 기간 동안 이 2번 새끼를 낳는데 매번 적게는 4마리에서 많게는 12마리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속도는 엄청나고요. 태어난 숫자로 새로운 지역을 효율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늘어난 야생 돼지들, 주위 농장들을 마구 파괴합니다. 그리고 위협하는 인간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가장 큰 우려는 질병을 인간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 몇 개를 보면 렙토스피로시스가 있고요, 톡소플라즈모시스, 또 스와인 플루, 헤파타이티스, 이콜라이 등 아주 다양합니다. 거기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질병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생 돼지들은 다양한 질병을 섞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노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은 우리를 더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우려를 하게 만드는 것은 African Swine Fever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1921년, 100년도 넘었죠. 그때 나온 바이러스로 이제 전 세계 많은 국가에 번져 있으면서요, 인간에게 전달되지는 않지만 가축이건 야생이건 돼지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바이러스가 미국 내 지금 말하는 이 feral swine에게 감염될 경우 미국 내 돼지고기 산업계를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3번째 돼지 생산 국가입니다. 이런 예로 지난 2018년 중국 농장에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가 번진 적이 있는데 중국은 더 이상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 4,300만 마리 돼지를 죽여야 했던 것이죠. 또 2021년에는 도미니칸 리퍼블릭과 헤이티에서 번진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이 분야 산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큰 우려라고 합니다. 과학자들도 자연에서 이 야생 멧돼지들을 움직임을 관찰해 왔습니다. 지난 1959년 Great Smoky Mountains National Park에서는 돼지들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5년이 되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간에게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 태아들을 죽이고요,
너구리 등 다양한 다른 동물들도 죽게 만들고 특히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앞에 말씀드린 질병 중 하나인 렙토스피로시스는요, 인간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테리아로 인해서 일어나는데요, 이 페럴 스와인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장 문제, meningitis, liver failure, 호흡 질환, 사망까지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농부들의 경우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추천되는 것으로는 늘 장갑을 끼고 또 체내 액체를 서로 교환되지 않게 주의를 하고요. 지난 2007년하고 2008년엔 최소한 3명의 사냥꾼들이 feral swine 사냥을 한 후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이 돼지에서 인간에게 옮기는 것은 여전히 낮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숫자의 돼지들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런 사고의 확률도 높아질 것은 당연하죠. 야생 멧돼지는 모든 음식을 먹는 옴니보어로서요. 농장의 흙도 마치 불도저처럼 파헤칩니다. 매년 이로 인해서 농장 피해 액수가 25억 달러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수년 동안 옥수수 농사가 불가능하다는 농부도 있습니다. 거기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작은 동물들과 거북이 알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인간 문화에도 여파를 미치는데요. 오래된 역사적인 집이라든지 또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파괴합니다. 어느 날 아침 가보면 묘가 뒤집어 파져 있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현재 이렇게 많은 숫자의 돼지를 죽이는 것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냥과 다양한 덫을 이용해서 15,000마리 정도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돼지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텍사스주 같은 지역은 돼지 숫자가 너무 거대하고 번져 있어가지고 이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피해를 매니지하는 쪽으로 조절하는 정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 돼지들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는 경계 근방에 약간의 희망이 보입니다. 지난 2021년 정부팀은 미주리주에서 9,857마리를 죽였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미 중서부 지역의 북쪽 경계선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신경을 썼더니 현재까지 돼지가 60% 감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들어오지 않은 지역을 잘 경계하고 막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지적이죠. 아무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야생 멧돼지들, 여러 각도로 큰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미국 생활하면서 크레딧 점수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이 높은 사람들은 800점이 넘는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크레딧이 좋고 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알면 본인의 financial habit, 습관을 좋게 하는데 크게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랜더 중 한 곳인 랜딩트리가 실시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800점 이상이 되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분석했습니다. 원래 이 크레딧 점수가 850점까지가 완벽하다고 그게 맥시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배우면 본인의 좋은 크레딧 점수를 얻고 유지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하는 것은 모든 페이먼트는 제 시간에 제때제때 내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달 우리에게 몰려오는 빌들을 제때 내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크레딧 카드 점수 전체에서 35%나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늦게 내도 점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늦게 비를 내가지고 레이트 페이먼트 기록이 생기면 이것은 무려 7년 동안 기록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트리의 최고 크레딧 분석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매달 비를 정확하게 제 시간에 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생각에는 쉽게 크레딧 점수를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빚이 전혀 없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반대입니다. 높은 크레딧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빚을 잘 매니지하고 페이먼을 그때그때 제대로 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빚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의 완벽한 크레딧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평균적으로 15만 270달러 빚 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안에는 물론 모기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액수는 결국 평균 매달 페이먼트 1,556달러를 매달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 빚 액수 15만 270달러 안에도 세대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 액수가 11만 4,848달러이고요. 다음 나인 제너레이션 X는 19만 3,051달러. 다음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19만 7,082달러. 그리고 가장 어린 제너레이션 Z는 5만 1,693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 따라오는 매달 monthly payment는 베이비 부모인 경우 1,309달러. 그리고 제너레이션 X는 1985, 밀레니얼 세대들은 1732, 그리고 제너레이션 Z는 503달러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43살에서 58살 사이인 제너레이션 X는 가장 높은 액수를 내고 있는데요. 이 세대는 크레딧 카드 밸런스에서도 평균 6,527달러로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가장 낮은 세대는 제너레이션 Z로 1,857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크레딧 카드에 있어서는요, 맥시멈이 있죠. 맥시멈까지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사용은 그 비율은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크레딧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의 맥시멈, 최고는 리밋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800점 이상 되는 사람들 중 평균 맥시멈이 69,346달러이고요. 제너레이션 X는 최고 맥시멈이 72,255, 제너레이션 Z는 가장 낮은 54,003달러입니다. 그런데 높은 크레딧 점수를 유지하고 싶다면 맥시멈에서 30% 이하로 사용하라고 추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80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 밸런스 비율은 6.1%라고 하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빚지고 있는 밸런스, 크레딧 점수에는 두 번째 중요한 비중 3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타입의 론이나 빚을 수년 동안 제대로 낸다면 크레딧 점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페이먼을 유지하는 기간도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깁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는 어카운트는 22년인데요. 이렇게 페이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생기는 크레딧 히스토리 역시 점수의 15%를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런데 베이비 부모 같은 세대들은 오래된 어카운트가 평균 24.8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린 자녀들을 부모 어카운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어린 마이너 시절부터 크레딧 점수를 빌드하기 위함이죠. 그래서인지 요새 점점 더 많은 크레딧 회사들이 13살 이상 되는 자녀들을 크레딧 어카운트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크레딧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페이먼을 하는 어카운트가 여러 개 됩니다. 800점이 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 숫자는 8.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카운트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섞여 있으면서 제때 내는 습관은 높은 점수를 갖게 해줍니다. 이렇게 어카운트들이 다양한 종류로 믹스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 론이라든지 크레딧 카드, 모기지 등 크레딧 점수의 기여도가 10%입니다. 그렇다고 다양한 빚을 갚는다고 해서 깊은 생각 없이 억지로 필요도 없는데 퍼스널 론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이유로 개인 론이 필요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크레딧 점수를 올리려는 이유는 절대 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크레딧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어카운트를 열 때 한층 더 신중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크레딧 카드를 내주는 애플리케이션 과정의 하나로 점수를 체크할 때 이 크레딧 히스토리를 인콰이어를 하죠. 이렇게 인콰이어 하는 숫자가 평균 1.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크레딧 점수에 10%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또 그리고 크레딧 리포트에 2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는 과정에 점수는 잠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결국 점수가 높은 사람들 크레딧 카드 신청하는데 한층 더 신중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 3년간 코비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감기나 독감에는 별 신경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겨울에는 감기에 걸린 사람들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증상이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느낌인데요. 팬데믹 초기 기억나시죠? 그때는 마스크 착용에 소셜 디스턴싱을 잘 지키면서 바이러스들을 멀리했죠. 그런데 올겨울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콧물 질질 흐르고 콜록콜록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예전에 알았던 감기보다 몇 배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감기 바이러스가 팬데믹 이전보다 더 강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하네요. 실제로 바이러스가 더 강해진 것은 아닌데 그렇게 느끼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코비드를 겪으면서 멀어진 감기로 인해서 이전 감기가 어땠는지,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잊어버린 이유라고 하는데요. 재채기를 한다든지 심한 기침, 줄줄 흐르는 콧물, 심한 경우에는 몸덩어리도 아프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몸살도,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10일 정도까지도 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한 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소 잊어버린 이유입니다. 거기다 지난 3년 동안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다소 줄어든 이유도 최소한 지난 3년 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면역이 다소 저하된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아무래도 노출이 적어질 경우 다시 걸리면 감기 증상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면역력이 있다고 해도 절대 우리를 100%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현재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알려진 바이러스는 200가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노출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종류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 이제는 사람들이 소셜 디스턴싱 하는 것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일반 장소에 더 모이게 되고 마스크 착용은 현저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조건들이니 감기 걸리는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은 당연하죠. 지난 몇 년 동안 최소한 감기를 두고는 우리 모두 약간 스포일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3년 겨울 동안 감기는 인간에게 자리 잡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래도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런지 사람들 모이게 되는 한 감기는 절대적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미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린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호흡기 합성 바이러스라고 하는 RSV라든지 플루도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올해 초, 겨울 초에 합성 바이러스 케이스도 크게 증가했던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해도 손을 자주 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손 자주 씻기,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제일 좋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스크 착용과 소셜 디스턴싱은 거의 사라진 현실이죠. 그나마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 씻고 표면 살균 이런 것들은 일반 감기와 독감에 더 절실하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연구에서 증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면에 본인이 감기 걸린 것 같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본인을 격려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또 따뜻한 샤워는 콧물 흐르고 코 막힌 데는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목이 아픈 경우에는 목구멍 청소와 살균 약물도 가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 통증이 있고 열이 오르는 경우라면 타일레놀 같은 해열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요새는 일단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코비드인지 우려가 되는 가운데 호흡기 합성 바이러스와 플루가 걸렸을 경우 많은 숫자의 증상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혼동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증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비드가 걸렸을 경우 냄새 맡는 것과 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이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그러나 이렇지 않다고 해서 코비드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니죠. 일단 플루 증상은 비교적 빨리 나타납니다. 이것은 호흡기 합성 바이러스나 코비드에 비해서 한층 더 빨리 나타나고 이 호흡기 합성 바이러스나 코비드는 한층 더 서서히 증상이 나타납니다. 코비드 같은 경우 잠복기라고 하는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14일이고요. 이 합성 바이러스는 5일 정도로 알려져서 여기에 비해서 잠복기는 이 플루의 잠복기는 하루에서 4일이라 이 빨리 나타나는 스피드에서 차이를 보여주죠. 또 환자 나이도 한몫합니다. 호흡 합성 바이러스의 경우는 생후 6개월짜리 신생아들에서 어린 소년들까지 잘 걸립니다. 이들의 좁은 호흡기 면적으로 공기가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어른이 이것에 걸리면 일반 감기와 비슷하다고 하면서요. 매년 겪는 일반 감기처럼 지나갈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코비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지만 나이가 최고 위험 요소입니다. 65세 이상이 전체 환자 중에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테스팅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다면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고 인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코비드의 경우라면 CDC가 마련해 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5일 동안 격리하고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필수적인 것이죠. 주기적인 테스팅과 필요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팍슬로비드 복용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약 플루인 경우라면 타미플루 같은 약이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단되고 초기에 복용하는 것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감염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아프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겨울철 유행 감기는 인간에게 돌아올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정상적으로 변해가면서 다시 감기와 플루는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본인이 아니라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 많이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단지 잃어버린 것이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모든 분들 팬데믹을 통해 많은 예방 방법에 익숙해졌는데요. 이것을 활용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생각할 겨를도 없던 겨울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위에 콜록거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동안 코비드는 걸리지 않았어도 오히려 올겨울에 감기 걸린 사람들도 상당수 됩니다. 이런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회생활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좋은 방어 방법이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이야말로 감기와 플루를 예방하는 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비드에 모든 신경이 가 있다 보니 그동안 등한시했던 감기 바이러스가 건재하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3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